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식 때문입니다. 친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요즘 노인들이 돈 없어서 고생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삽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모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다 자식한테 갔습니다. 친구한테 갔습니다. 사기꾼한테 갔습니다. 여러분이 바보처럼 퍼주고 빌려주고 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돈 없다고 하소연하는 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돈 날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은 나이 들어 돈 잃는 가장 어리석은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돈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식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빚 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해서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자식 빚은 자식이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갚아주면 안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모 씨 68세 어르신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여생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김 씨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놀랐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사업 확장하다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독촉한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게 보였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8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아들한테 줬습니다.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갚지 않았습니다. 언제 갚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직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갚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돈 이야기하냐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예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김 씨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돈 이야기 나올까봐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4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김 씨한테 돈 갚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식 빚 갚아주면 바보 된다고, 자식은 돈 받으면 부모를 무시한다고, 절대 갚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빚 졌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불쌍해서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식 빚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이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불쌍하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갚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자식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노후 자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만 고생합니다. 자식이 빚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십시오. 차라리 파산하라고 하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노후 자금입니다. 자식 빚 갚는 돈이 아닙니다. 지키십시오. 절대 주지 마십시오. 자식 빚 갚아주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 헌금을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절에 다니십니까? 헌금 얼마나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수입의 절반 넘게 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헌금은 형편껏 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박모 씨, 70세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11조로 8만 5천 원을 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만 원을 냈습니다. 선교헌금으로 5만 원을 냈습니다. 건축헌금으로 10만 원을 냈습니다. 한 달에 33만 5천 원을 헌금했습니다. 국민연금의 40%였습니다. 생활비로는 51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세 30만 원 내면 21만 5천 원뿐이었습니다. 한 달을 21만 5천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식비가 부족했습니다. 고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과일도 못 샀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말랐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만 샀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됐습니다. 보일러를 잘 안 틀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잤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약 살 돈도 아까웠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더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드릴수록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믿었습니다. 더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달은 특별헌금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후원금이었습니다. 박 씨는 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달은 생활비가 1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면만 먹었습니다. 한 달 내내 말입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밥을 안 드셨냐고 했습니다. 박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50만 원 나왔습니다. 박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 형편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건축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40년을 다녔습니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내라고만 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자식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헌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말합니다. 종교단체는 돈만 받는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고, 헌금 많이 하면 바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 부족한데도 내지 않습니까? 복 받는다는 말만 믿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헌금은 형편껏 하는 겁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 먼저 챙기십시오. 병원비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남으면 헌금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종교단체는 여러분 사정 모릅니다. 더 내라고만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먼저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교회는 책임 안 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돈 아끼십시오. 무리한 헌금하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세 번째는 보험을 여러 개 중복 가입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개나 들어놓으셨습니까? 5개? 10개?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보험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보험은 필요한 것만 들어야 합니다. 중복으로 들면 돈만 날립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정모 씨, 69세 어르신의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암보험이 3개였습니다. 실손보험이 2개였습니다. 연금보험이 2개였습니다. 종신보험이 1개였습니다. 총 8개였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45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받는데 보험료로 45만 원이 나갔습니다. 절반 넘게 보험료였습니다. 생활비는 3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소개였습니다. 친척 소개였습니다. 거절하기 미안했습니다. 그냥 가입했습니다. 필요한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암보험이 3개나 되는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설계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도 또 가입했습니다. 중복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매달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똑같은 보장의 말입니다. 실손보험도 2개였습니다. 정 씨는 1개만 있으면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2개 들어도 1개만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쓸모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나갑니다. 매달 8만 원씩 말입니다. 연금보험도 문제였습니다. 2개 들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계속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계속 냈습니다. 하지만 받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년 더 내야 받습니다. 정 씨는 84살이 돼야 받습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집세 20만 원 내면 15만 원뿐이었습니다. 쪼개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식비, 교통비, 전기세, 전화비 다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 가야 했습니다. 당뇨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냐고 했습니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중복이라는 걸 말입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해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낸 돈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수백만 원 넣었습니다. 해지하면 그 돈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계속 낼 수도 없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절반을 해지했습니다. 암보험 2개를 해지했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연금보험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2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38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정 씨는 허탈했습니다. 손해를 본 겁니다. 큰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내면 더 손해였습니다.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생활비가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말합니다. 보험 중복 가입하면 바보 된다고,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킨다고, 필요한 것만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험 몇 개나 들어놓으셨습니까? 다 필요한 보험입니까? 중복된 건 없습니까?
보험료 때문에 생활비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정리하십시오. 중복된 건 해지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해지하십시오. 계속 내면 더 손해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암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보험 설계사 말만 듣지 마십시오. 설계사는 자기 실적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정은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필요 없으면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보험사 배불리는 돈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중복보험 가입하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네 번째는 은행 적금만 믿고 돈을 넣어두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넣어두십니까? 은행 적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자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은행 적금은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잃는 겁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모 씨, 67세 어르신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적금에 넣어뒀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금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연 2.5%였습니다. 1년에 200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씨는 만족했습니다. 은행에만 넣어두면 알아서 불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라면이 6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00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버스비가 1,3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500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병원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만 원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습니까? 연 4%였습니다. 적금 이자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8천만 원이 실제로는 7,8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씨는 몰랐습니다. 이자 받으니까 돈이 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줄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자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적금은 9천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씨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물가는 20% 올랐습니다. 5년 전 8천만 원의 가치는 지금 9,6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60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작년에 이 씨가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5년 전이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 씨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물었습니다. 집세도 올랐습니다. 5년 전에는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월 55만 원이었습니다. 식비도 올랐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4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게 올랐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적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자는 못 따라간다는 걸 말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걸 말입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국채를 사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4%라고 했습니다. 배당주를 사라고 했습니다. 배당금이 5%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행 적금이 제일 손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 동안 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여행 갈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한테 용돈 줄 수 있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이 씨는 결정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돈을 나눴습니다. 절반은 국채에 넣었습니다. 이자가 4%였습니다. 절반은 배당주에 넣었습니다. 배당금이 5%였습니다. 이제야 물가를 따라갔습니다. 이 씨는 지금 말합니다. 은행 적금만 믿으면 바보 된다고, 물가 오르는데 이자는 안 오른다고, 돈이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은행 적금에만 넣어두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자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은행 적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이자는 못 따라갑니다. 실제로는 돈이 줄어듭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을 나누십시오. 일부는 국채에 넣으십시오. 일부는 배당주에 넣으십시오. 일부는 금에 투자하십시오. 분산하십시오. 그게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은행만 믿지 마십시오. 은행은 낮은 이자 줍니다. 여러분 돈으로 은행만 배부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적금만 믿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한테 생활비를 매달 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돈을 주고 계십니까? 매달 주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매달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천안 서북구에 사시는 최모 씨 68세 어르신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95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30만 원 벌었습니다. 총 125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애 키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돈 좀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보냈습니다. 불쌍해서 말입니다. 다음 달에도 전화했습니다. 또 힘들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또 보냈습니다.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전화했습니다. 최 씨는 또 보냈습니다. 이게 반복됐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최 씨한테 남는 돈은 75만 원 뿐이었습니다. 집세 40만 원 내면 35만 원 뿐이었습니다. 한 달을 35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식비가 부족했습니다. 고기는 못 샀습니다. 과일도 못 샀습니다. 밥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가끔 계란 프라이 해 먹었습니다. 그게 최 씨 식사였습니다. 옷을 못 샀습니다. 5년 된 옷을 입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새 옷을 안 사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못 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검사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파스만 붙였습니다. 허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아들한테 1200만 원을 줬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못 준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줬으면서 왜 이제 안 주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안 도와주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했습니다. 2년 동안 1200만 원을 줬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달부터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봤습니다. 최 씨가 전화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면 답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줬습니까? 아들 버릇을 망쳤습니다. 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주면 화내고 연락 끊는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힘듭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안 합니다. 돈만 받아가고 버렸습니다. 최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줬냐고 했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불쌍한 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식한테 생활비 주면 바보 된다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안 주면 연락 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매달 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매달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두 번 도와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달 주면 안 됩니다. 버릇 망칩니다. 처음에 도와주면 나중엔 요구합니다.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안 주면 화냅니다. 연락 끊습니다. 효자가 아니라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노후 자금입니다. 자식 생활비가 아닙니다. 지키십시오. 절대 매달 주지 마십시오. 불쌍하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 불쌍한 건 여러분입니다. 자식한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못 준다고 하십시오. 스스로 살라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자식한테 생활비 주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나이 들어 여기까지 살아보니 결국 뭐가 남았나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돈? 아무리 끌어모아도 마음고생 한 번이면 금방 허무해집니다. 자식? 그들 삶 챙기느라 당신을 돌볼 여유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과 씁쓸한 현실뿐입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민낯입니다. 괜히 인간관계 붙잡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마음 다치고 돈 나가고 기운까지 쭉 빠집니다. 늙어 외로움이 무섭다며 붙잡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켜보며 단순하게, 가볍게, 오롯이 나만 챙기며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늙어 이 5가지를 지키며 혼자 사는 게 결국 최고입니다. 이 5가지만 가슴에 딱 새기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편안한 노년이 열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혼자가 답인지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과 절대로 엮이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꾸 돈 빌려달라는 친구 있습니까? 가난한 친척 있습니까? 부질없습니다. 끊으십시오. 가난한 사람과 엮이면 망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면 혼자 못 삽니다. 돈 빌려달라고 조릅니다.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한번 도와주면 계속 달라붙습니다. 내 돈 다 빼앗깁니다. 결국 같이 가난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부산 사구에 사시는 변씨, 75세 어르신의 뼈아픈 교훈 이야기입니다. 변씨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가난했습니다. 평생 돈을 못 모았습니다. 쓰기만 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변씨는 불쌍했습니다. 40년 친구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려줬습니다. 한 달 후 또 왔습니다. 전기세 못 내서 끊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5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변씨는 또 줬습니다. 친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주면 친정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또 왔습니다. 이번엔 집세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변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울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다고 애원했습니다. 변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또 줬습니다. 1년 동안 총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변씨는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 따지냐고 소리쳤습니다. 변씨는 어이없었습니다. 친구가 계속 돈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딸 결혼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3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변씨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못 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욕했습니다. 매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40년 우정이 이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변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5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받는 대접입니까?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 안 주니까 친구도 그만뒀습니다. 변씨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거머리구나. 74세 되던 해 변씨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가난한 친구가 접근했습니다. 변 씨는 거리를 뒀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돈 달라고 했습니다. 변 씨는 거절했습니다. 친척이라도 안 준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변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경로당에서 가난한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밥 사달라고 했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변 씨는 거절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면 안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변 씨는 500만 원을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면 망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하고만 사깁니다. 서로 대등합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친구 있습니까? 돈 없는 친척과 가깝게 지냅니까? 부질없습니다. 끊으십시오. 돈만 빼앗깁니다. 가난한 친구 거리 두십시오.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번 빌려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끊으십시오. 가난한 친척 피하십시오. 명절에 돈 달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친척이라도 거절하십시오. 냉정하십시오. 경로당에서 가난한 사람 조심하십시오. 밥 얻어먹으려고 접근합니다. 돈 뜯으려고 친한 척합니다. 거리 두십시오. 돈 있는 사람하고만 사귀십시오. 서로 대등합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편합니다. 존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머리입니다. 돈 빨아먹습니다. 빌려주면 안 갚습니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엮이면 안 됩니다. 냉정하십시오. 가난한 사람 불쌍하다고 도와주지 마십시오. 내 노후 자금 지켜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지 않는 게 혼자 잘 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몇 명입니까? 동창회 나가십니까? 친척 모임 가십니까? 부질없습니다. 다 끊으십시오. 쓸데없는 관계는 독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유지하면 혼자 못 삽니다. 모임 나가느라 시간 낭비합니다. 친구 만나느라 돈 씁니다. 친척 챙기느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작 나한테 남는 건 없습니다. 피곤만 합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안 씨, 72세 어르신의 관계 정리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동창회 3개 다녔습니다. 직장 동호회도 나갔습니다. 친척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빴습니다. 한 달에 모임이 10번 넘었습니다. 동창회만 3번이었습니다. 직장 동호회 1번, 친척 모임 2번, 이웃 친목회 1번, 경로당 행사 2번 계속 나갔습니다. 집에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모임마다 회비 냈습니다. 밥값도 냈습니다. 경조사비도 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연금의 절반이었습니다. 부담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동창회 가면 자랑 대회였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돈이 많다 비교당했습니다. 안 씨는 초라했습니다. 친척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뒷담화만 했습니다. 경로당도 피곤했습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누구 편 들어야 하는지 눈치 봤습니다. 안 들으면 따돌림 당했습니다. 들면 다른 편이 미워했습니다. 골치 아팠습니다. 71세 되던 해 안 씨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안 씨는 깨달았습니다. 안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관계 중에 진짜 친구가 몇 명일까?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동창회 친구들은 안 왔습니다. 친척들도 안 왔습니다. 경로당 사람들도 안 왔습니다. 안 씨는 결심했습니다. 쓸데없는 관계 다 끊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 동창회를 끊었습니다. 3개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안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안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동호회도 끊었습니다. 친척 모임도 빠졌습니다. 경로당도 안 갔습니다. 이웃 친목회도 그만뒀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병문안 온 친구 2명만 남겼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10번 넘게 나가던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책도 읽고 드라마도 봤습니다. 산책도 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돈도 아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쓰던 게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진짜 친구 2명하고만 밥 먹었습니다. 경조사비도 안 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자랑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비교당하지 않았습니다. 뒷담화 안 들었습니다. 파벌 싸움 안 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안 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친구 2명만 만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납니다. 편하게 만납니다. 속 깊은 이야기 나눕니다. 진짜 우정입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관계 유지하고 계십니까? 모임 많이 나가십니까? 부질없습니다. 끊으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동창회 끊으십시오. 자랑만 듣습니다. 비교만 당합니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친척 모임 빠지십시오. 뒷담화만 합니다. 피곤합니다. 안 가도 됩니다. 연락 끊으십시오. 경로당 안 가십시오. 파벌 싸움 골치 아픕니다. 쓸데없습니다. 집에서 쉬십시오. 편합니다. 진짜 친구만 남기십시오. 2~3명이면 충분합니다. 아플 때 찾아오는 친구만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끊으십시오. 쓸데없는 관계 끊으면 자유롭습니다. 시간 생깁니다. 돈 아낍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집니다. 부질없는 관계 끊으십시오. 3번째, 돈 함부로 쓰지 않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 관리 제대로 하십니까? 자식 달라는 대로 주십니까? 친구 빌려달라면 빌려주십니까? 부질없습니다. 끝까지 지키십시오. 돈이 생명줄입니다. 돈 함부로 쓰면 혼자 못 삽니다. 자식에게 다 주면 거지 됩니다. 친구에게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나중엔 손 벌리고 삽니다. 자식 눈치 봅니다. 자립 못합니다. 비참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고 씨, 76세 어르신의 뼈아픈 후의 이야기입니다. 고 씨는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 받았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충분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 씨는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믿었습니다. 빌려줬습니다. 3개월 후 둘째가 왔습니다. 집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고 씨는 또 줬습니다. 자식이니까 줬습니다. 통장에서 빼줬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1천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고 씨는 거절 못했습니다. 손주들 생각하니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줬습니다. 1년 만에 6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에 4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고 씨는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둘째는 여유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아팠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돈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남편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6천만 원을 줬는데 800만 원도 안 도와줍니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혼자 수술받았습니다.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75세 되던 해 고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 줘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받기만 했습니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고 씨는 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돈 안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자식들이 항의했습니다. 고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3천만 원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한 푼도 함부로 안 썼습니다. 자식 달라는 거 안 줬습니다. 친구 빌려달라는 거 거절했습니다. 경조사비도 줄였습니다. 아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정했습니다. 80만 원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아플 때 쓰려고 따로 뒀습니다. 지금 고 씨는 안정적입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봅니다. 혼자 살기 충분합니다.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돈 주고 계십니까? 친구에게 빌려주십니까? 부질없습니다. 지키십시오. 돈이 생명줄입니다. 자식 달라는 거 주지 마십시오.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거절하십시오. 내 노후 자금이라고 말하십시오. 친구 빌려달라는 거 거절하십시오. 친구 사이 돈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없다고 하십시오. 경조사비 줄이십시오. 최소한만 내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여러분 거입니다. 비상금 준비하십시오. 따로 통장 만드십시오. 병원비로 쓸 돈 모아두십시오. 아플 때 필요합니다. 매달 생활비 정하십시오. 그 안에서만 쓰십시오.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계획적으로 쓰십시오. 돈 지키면 자립합니다. 자식 눈치 안 봅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부질없이 쓰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네 번째, 남 신경 끄고 내 건강 챙기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챙기십니까? 운동하십니까? 병원 정기적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남 챙기느라 자기 건강 뒷전입니까? 부질없습니다. 남 버리고 내 건강 챙기십시오. 남 챙기다 내 건강 망치면 혼자 못 삽니다. 손주 봐주느라 허리 나갑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건강 잃습니다. 친구 돕느라 무리합니다. 정작 내 몸은 망가집니다. 요양원 갑니다. 비참합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문씨 74세 어르신의 건강 되찾기 이야기입니다. 문씨는 평생 남 챙겼습니다. 자기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손주 셋을 봤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을 안고 업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참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였습니다. 아프다고 말 못했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손주들 놀이터 데리고 다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며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주 보느라 바빴습니다. 건강검진도 못 받았습니다. 약도 제때 못 먹었습니다. 아침에 손주 챙기느라 약을 깜빡했습니다. 저녁엔 피곤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매일 손주들 돌보느라 지쳤습니다. 산책도 못 갔습니다. 근력 운동도 못 했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72세 되던 해 문씨는 쓰러졌습니다. 손주 안다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무릎도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손주 봐주느라 내 몸을 망쳤구나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냐고 말했습니다. 문씨는 울었습니다. 손주 보느라 병원 올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기 건강 먼저 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동하고 병원 다니라고 조언했습니다. 문씨는 결심했습니다. 수술 후 문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 못 본다고 통보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문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문 씨는 자기 건강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했습니다. 1시간씩 걸었습니다. 근력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했습니다. 아령도 들었습니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3개월마다 검진받았습니다. 약도 제때 먹었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챙겼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식사도 신경 썼습니다. 단백질 많이 먹었습니다. 야채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손주 봐줄 때는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챙겼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잠도 푹 잤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던 게 사라졌습니다. 아침 8시까지 잤습니다. 피로가 풀렸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문 씨는 건강합니다. 허리도 나았습니다. 무릎도 좋아졌습니다. 혼자 잘 삽니다. 건강하니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걱정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챙기느라 내 건강 뒷전입니까? 손주 보느라 병원 못 갑니까? 부질없습니다. 남 버리고 내 건강 챙기십시오. 손주 그만 보십시오. 내 몸 망가집니다. 허리, 무릎 다 나갑니다. 거절하십시오. 건강이 먼저입니다. 매일 운동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3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하십시오. 근육 지켜야 합니다. 병원 정기적으로 가십시오. 3개월마다 검진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하십시오. 약도 제때 드십시오. 식사 챙기십시오. 단백질 드십시오. 야채 드십시오. 영양 관리하십시오. 건강이 기본입니다. 잠 푹 주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지 마십시오. 충분히 쉬십시오. 피로 풀으십시오. 건강하면 혼자 삽니다. 건강 잃으면 요양원 갑니다. 남 신경 끄십시오. 내 건강만 챙기십시오. 그게 혼자 사는 비결입니다. 5번째, 남의 평가 신경 끄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이웃 눈치 봅니까? 70 넘어서도 남 평가 신경 씁니까? 부질없습니다. 당장 끄십시오. 남의 평가 신경 쓰면 혼자 못 삽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집에만 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창피해서 굶습니다. 혼자 여행 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못 갑니다. 평생 남 눈치만 봅니다. 불행합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류 씨, 74세 어르신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류 씨는 평생 남의 평가에 살았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심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봐 신경 썼습니다. 남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류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싫었습니다. 식당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혼자 밥 먹는 노인 보면 불쌍하다고 수군거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집에서만 먹었습니다. 혼자 밥하기 귀찮았습니다. 대충 먹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못 갔습니다. 남의 평가가 무서웠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류 씨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사는 주제의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뒷담화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영화도 보고 싶었습니다. 영화관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온 할머니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73세 되던 해 류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십니까? 류 씨는 울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의 평가 신경 끄라고 조언했습니다. 70 넘어서 남 신경 쓰면 자기만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퇴원 후 류 씨는 변했습니다. 식당에 혼자 갔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기 바빴습니다. 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구나.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패키지 여행 신청했습니다. 혼자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영화관도 갔습니다. 혼자 팝콘 먹으며 영화 봤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스크린만 봤습니다. 류 씨는 웃었습니다. 왜 이걸 무서워했을까 후회했습니다. 지금 류 씨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혼자 식당 갑니다. 혼자 여행 갑니다. 혼자 영화 봅니다. 남의 평가 신경 안 씁니다. 행복합니다.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의 평가 신경 씁니까? 혼자 있는 게 창피합니까? 부질없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혼자 식당 가십시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다들 자기 밥 먹기 바쁩니다. 당당하게 가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혼자 여행 가십시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요즘 혼자 여행 많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눈치 안 봅니다. 즐기십시오. 혼자 영화 보십시오. 혼자 카페 가십시오. 혼자 산책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안 봅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남의 평가는 환상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 혼자 밥 먹든 여행 가든 관심 없습니다. 신경 끄십시오. 남의 평가 신경 끄면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행복합니다. 혼자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부질없는 걱정 그만하십시오. 신경 끄십시오. 이 5가지만 지키면 혼자 사는 게 천국입니다. 자유롭습니다. 편합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안 지키면 지옥입니다. 남 눈치 보며 삽니다.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휘둘립니다. 돈 다 빼앗깁니다. 건강 잃습니다. 요양원 갑니다. 비참해집니다. 선택하십시오. 혼자 편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 남한테 휘둘리며 비참하게 살 겁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식 때문입니다. 친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요즘 노인들이 돈 없어서 고생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삽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모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다 자식한테 갔습니다. 친구한테 갔습니다. 사기꾼한테 갔습니다. 여러분이 바보처럼 퍼주고 빌려주고 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돈 없다고 하소연하는 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돈 날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은 나이 들어 돈 잃는 가장 어리석은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돈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식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빚 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해서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자식 빚은 자식이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갚아주면 안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모 씨 68세 어르신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여생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김 씨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놀랐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사업 확장하다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독촉한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게 보였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8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아들한테 줬습니다.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갚지 않았습니다. 언제 갚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직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갚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돈 이야기하냐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예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김 씨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돈 이야기 나올까봐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4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김 씨한테 돈 갚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식 빚 갚아주면 바보 된다고, 자식은 돈 받으면 부모를 무시한다고, 절대 갚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빚졌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불쌍해서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식 빚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이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불쌍하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갚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자식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노후 자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만 고생합니다. 자식이 빚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십시오. 차라리 파산하라고 하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노후 자금입니다. 자식 빚 갚는 돈이 아닙니다. 지키십시오. 절대 주지 마십시오. 자식 빚 갚아주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 헌금을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절에 다니십니까? 헌금 얼마나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수입의 절반 넘게 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헌금은 형편껏 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박모 씨, 70세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11조로 8만 5천 원을 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만 원을 냈습니다. 선교헌금으로 5만 원을 냈습니다. 건축헌금으로 10만 원을 냈습니다. 한 달에 33만 5천 원을 헌금했습니다. 국민연금의 40%였습니다. 생활비로는 51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세 30만 원 내면 21만 5천 원뿐이었습니다. 한 달을 21만 5천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식비가 부족했습니다. 고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과일도 못 샀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말랐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만 샀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됐습니다. 보일러를 잘 안 틀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잤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약 살 돈도 아까웠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더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드릴수록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믿었습니다. 더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달은 특별헌금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후원금이었습니다. 박 씨는 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달은 생활비가 1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면만 먹었습니다. 한 달 내내 말입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밥을 안 드셨냐고 했습니다. 박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50만 원 나왔습니다. 박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 형편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건축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40년을 다녔습니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내라고만 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자식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헌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말합니다. 종교단체는 돈만 받는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고, 헌금 많이 하면 바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 부족한데도 내지 않습니까? 복 받는다는 말만 믿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헌금은 형편껏 하는 겁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 먼저 챙기십시오. 병원비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남으면 헌금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종교단체는 여러분 사정 모릅니다. 더 내라고만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먼저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교회는 책임 안 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돈 아끼십시오. 무리한 헌금하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세 번째는 보험을 여러 개 중복 가입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개나 들어놓으셨습니까? 5개? 10개?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보험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보험은 필요한 것만 들어야 합니다. 중복으로 들면 돈만 날립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정모 씨, 69세 어르신의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암보험이 3개였습니다. 실손보험이 2개였습니다. 연금보험이 2개였습니다. 종신보험이 1개였습니다. 총 8개였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45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받는데 보험료로 45만 원이 나갔습니다. 절반 넘게 보험료였습니다. 생활비는 3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소개였습니다. 친척 소개였습니다. 거절하기 미안했습니다. 그냥 가입했습니다. 필요한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암보험이 3개나 되는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설계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도 또 가입했습니다. 중복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매달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똑같은 보장의 말입니다. 실손보험도 2개였습니다. 정 씨는 1개만 있으면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2개 들어도 1개만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쓸모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나갑니다. 매달 8만 원씩 말입니다. 연금보험도 문제였습니다. 2개 들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계속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계속 냈습니다. 하지만 받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년 더 내야 받습니다. 정 씨는 84살이 돼야 받습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집세 20만 원 내면 15만 원뿐이었습니다. 쪼개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식비, 교통비, 전기세, 전화비 다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 가야 했습니다. 당뇨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냐고 했습니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중복이라는 걸 말입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해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낸 돈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수백만 원 넣었습니다. 해지하면 그 돈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계속 낼 수도 없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절반을 해지했습니다. 암보험 2개를 해지했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연금보험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2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38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정 씨는 허탈했습니다. 손해를 본 겁니다. 큰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내면 더 손해였습니다.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생활비가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말합니다. 보험 중복 가입하면 바보 된다고,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킨다고, 필요한 것만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험 몇 개나 들어놓으셨습니까? 다 필요한 보험입니까? 중복된 건 없습니까? 보험료 때문에 생활비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정리하십시오. 중복된 건 해지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해지하십시오. 계속 내면 더 손해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암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보험 설계사 말만 듣지 마십시오. 설계사는 자기 실적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정은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필요 없으면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보험사 배불리는 돈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중복보험 가입하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4번째는 은행 적금만 믿고 돈을 넣어두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넣어두십니까? 은행 적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자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은행 적금은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잃는 겁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모 씨, 67세 어르신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적금에 넣어뒀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금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연 2.5%였습니다. 1년에 200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씨는 만족했습니다. 은행에만 넣어두면 알아서 불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라면이 6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00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버스비가 1,3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500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병원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만 원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습니까? 연 4%였습니다. 적금 이자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8천만 원이 실제로는 7,8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씨는 몰랐습니다.
이자 받으니까 돈이 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줄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자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적금은 9천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씨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물가는 20% 올랐습니다. 5년 전 8천만 원의 가치는 지금 9,6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60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작년에 이 씨가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5년 전이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 씨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물었습니다. 집세도 올랐습니다. 5년 전에는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월 55만 원이었습니다. 식비도 올랐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4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게 올랐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적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자는 못 따라간다는 걸 말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걸 말입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국채를 사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4%라고 했습니다. 배당주를 사라고 했습니다. 배당금이 5%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행 적금이 제일 손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 동안 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여행 갈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한테 용돈 줄 수 있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이 씨는 결정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돈을 나눴습니다. 절반은 국채에 넣었습니다. 이자가 4%였습니다. 절반은 배당주에 넣었습니다. 배당금이 5%였습니다. 이제야 물가를 따라갔습니다. 이 씨는 지금 말합니다. 은행 적금만 믿으면 바보 된다고, 물가 오르는데 이자는 안 오른다고, 돈이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은행 적금에만 넣어두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자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은행 적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이자는 못 따라갑니다. 실제로는 돈이 줄어듭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을 나누십시오. 일부는 국채에 넣으십시오. 일부는 배당주에 넣으십시오. 일부는 금에 투자하십시오. 분산하십시오. 그게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은행만 믿지 마십시오. 은행은 낮은 이자 줍니다. 여러분 돈으로 은행만 배부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적금만 믿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5번째는 자식한테 생활비를 매달 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돈을 주고 계십니까? 매달 주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매달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천안 서북구에 사시는 최모 씨 68세 어르신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95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30만 원 벌었습니다. 총 125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애 키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돈 좀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보냈습니다. 불쌍해서 말입니다. 다음 달에도 전화했습니다. 또 힘들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또 보냈습니다.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전화했습니다. 최 씨는 또 보냈습니다. 이게 반복됐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최 씨한테 남는 돈은 75만 원 뿐이었습니다. 집세 40만 원 내면 35만 원 뿐이었습니다. 한 달을 35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식비가 부족했습니다. 고기는 못 샀습니다. 과일도 못 샀습니다. 밥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가끔 계란 프라이 해 먹었습니다. 그게 최 씨 식사였습니다.
옷을 못 샀습니다. 5년 된 옷을 입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새 옷을 안 사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못 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검사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파스만 붙였습니다. 허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아들한테 1200만 원을 줬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못 준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줬으면서 왜 이제 안 주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안 도와주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했습니다. 2년 동안 1200만 원을 줬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달부터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봤습니다. 최 씨가 전화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면 답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줬습니까? 아들 버릇을 망쳤습니다. 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주면 화내고 연락 끊는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힘듭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안 합니다. 돈만 받아가고 버렸습니다. 최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줬냐고 했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불쌍한 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식한테 생활비 주면 바보 된다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안 주면 연락 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매달 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매달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두 번 도와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달 주면 안 됩니다. 버릇 망칩니다. 처음에 도와주면 나중엔 요구합니다.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안 주면 화냅니다. 연락 끊습니다. 효자가 아니라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노후 자금입니다. 자식 생활비가 아닙니다. 지키십시오. 절대 매달 주지 마십시오. 불쌍하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 불쌍한 건 여러분입니다. 자식한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못 준다고 하십시오. 스스로 살라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자식한테 생활비 주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착한 사람입니까? 부탁 거절 못 하십니까? 남 눈치 보며 사십니까? 이러다가 망합니다. 노년에 착하면 큰일 납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용만 당했습니다. 노년에 착하면 돈을 잃습니다. 자존심을 잃습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망합니다. 이제 착한 척 그만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를 보십시오. 착하면 이렇게 망합니다. 이제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단호하게 사십시오. 그게 노년을 지키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돈을 다 뜯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착하게 다 빌려주십니까? 착하면 거지 됩니다. 돈 다 잃습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합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줍니다. 친척이 투자하자고 하면 합니다. 이웃이 도와달라고 하면 돕습니다. 착하게 다 들어줍니다. 돈이 바닥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김 씨 72세 어르신의 황당한 호구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거절을 못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 달 후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씨는 착하게 빌려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왔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빌려줬습니다. 착한 사람이니까요. 이 친구도 갚지 않았습니다. 핑계만 댔습니다. 친척이 전화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큰돈 번다고 했습니다. 1천만 원만 투자하라고 꼬드겼습니다. 김 씨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이니까 믿었습니다. 착하게 투자했습니다. 친척은 돈 들고 튀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울며 찾아왔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남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다음날 이사 갔습니다. 연락이 안 됐습니다. 김 씨는 경악했습니다. 할머니도 사기꾼이었습니다. 김 씨는 거지가 됐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호구가 됐습니다.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아무도 갚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착한 게 죄였습니다. 지금 김 씨는 배웠습니다. 이제 거절합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 없다고 말합니다. 투자하자고 하면 관심 없다고 합니다.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호구 안 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착하게 빌려주십니까? 투자하자는 말에 솔깃하십니까? 이러다가 거지 됩니다. 착하면 망합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 거절하십시오. 친구든 친척이든 거절하십시오. 착한 척 빌려줬다가 못 받습니다. 없다고 말하십시오. 그게 현명합니다. 투자 권유 거절하십시오. 친척이 권하든 친구가 권하든 사기입니다. 큰돈 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귀 막으십시오. 도와달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병원비, 학비, 급한 일이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착하게 도와줬다가 당합니다. 보증 절대 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부탁해도 안 됩니다. 보증 섰다가 빚더미에 앉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착한 사람은 호구입니다. 사기꾼들이 노립니다. 거절 못하는 걸 압니다. 이용합니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단호하십시오. 돈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 며느리, 아들에게 당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며느리 눈치 보십니까?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십니까? 착하면 하인됩니다. 무시당합니다. 착한 시어머니는 만만합니다. 며느리가 함부로 대합니다. 아들도 엄마를 우습게 봅니다. 손주 봐달라면 봅니다. 집안일 하라면 합니다. 심부름 시키면 갑니다. 착하게 다 들어줍니다. 하인이 됩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박 씨 73세 어르신의 분노 폭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착한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박 씨를 불렀습니다. 손주 둘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착하게 봐줬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봤습니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놀아줬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만 봤습니다. 박 씨 보고 저녁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착하게 했습니다. 설거지도 박 씨가 했습니다. 청소도 박 씨가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친구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골프 간다고 나갔습니다. 박 씨는 손주 둘과 집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봤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애들을 봐요?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저는 회사를 못 가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맞벌이 하느라 죽겠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애들 보러 오셨어요. 며느리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손주들과 놀기만 했습니다. 밥은 박 씨가 차렸습니다. 며느리 엄마는 손님 대접받고 갔습니다.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뭐지? 72세 되던 해 박 씨는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하인이 아니라 더 이상 손주 안 본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박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자유롭습니다. 손주 안 봅니다. 며느리 눈치 안 봅니다.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갑니다. 행복합니다. 착한 척 그만하니까 인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느리한테 당하고 계십니까? 아들이 엄마를 우습게 봅니까? 손주 봐주기에 시달립니까? 착하면 하인 됩니다. 망합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마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손주 봐주기 거절하십시오. 매일 봐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봐주십시오. 나머지는 며느리 몫입니다. 집안일 떠맡지 마십시오. 며느리 집안일입니다. 시어머니가 할 이유 없습니다. 며느리가 하게 하십시오. 아들한테도 단호하십시오. 아들이 엄마 편을 안 들면 실망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아들도 배워야 합니다. 착한 시어머니는 호구입니다. 며느리가 이용합니다. 아들도 엄마를 우습게 봅니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만만히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시당하십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하면 호구입니다. 다들 만만하게 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뭘 시켜도 됩니다. 이용해도 됩니다.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만만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 씨, 71세 어르신의 각성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거절을 못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회장을 뽑았습니다. 이 씨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회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나이도 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총무도 뽑았습니다. 이 씨를 총무로 뽑았습니다. 회장은 안 시키고 일만 시키는 총무로 뽑았습니다. 이 씨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이 씨를 부렸습니다.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거 좀 사와, 저거 좀 가져와, 이거 좀 옮겨줘. 이 씨는 착하게 다 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서 구경만 했습니다. 행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가 다 했습니다. 짐 옮기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다만 떨었습니다. 행사 끝나고 칭찬은 회장이 받았습니다. 이 씨는 고생만 했습니다. 친구들도 이 씨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밥값 낼 때 이 씨한테만 시켰습니다. 이 씨, 내가 돈 많잖아. 이 씨는 돈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냈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여행 갈 때도 이 씨만 짐을 들었습니다. 이 씨, 내가 힘이 세니까 들어줘. 이 씨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들어줬습니다. 친구들은 빈손으로 걸었습니다. 이 씨는 짐꾼이 됐습니다. 심지어 버스에서도 만만하게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씨한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짐 좀 잡아주세요. 자기는 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잡아줬습니다. 젊은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전화만 했습니다. 70세 되던 해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호구구나. 착하다고 다들 만만하게 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착한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해요? 당신이 하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씨가 거절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친구가 밥값 내라고 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내세요. 나만 내는 거 이상해요.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 이 씨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버스에서 또 젊은이가 짐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늙은이요. 당신 짐은 당신이 잡으시오. 젊은이가 멋쩍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씨를 칭찬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거절합니다. 단호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존중받습니다. 만만하게 안 봅니다. 착한 척 그만하니까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까? 심부름만 시킵니까? 이용만 당합니까? 착하면 호구입니다. 망합니다. 거절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말하십시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단호하십시오. 밥값 돌려가며 내십시오. 나만 낼 이유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이번엔 당신 차례라고 하십시오. 짐 들어주지 마십시오. 각자 짐은 각자 듭니다. 여러분도 힘듭니다. 거절하십시오. 심부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하인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해야 하냐고 물으십시오. 단호하십시오. 착한 사람은 호구입니다. 만만하게 봅니다. 이용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존중받으십시오. 네 번째,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화가 나는데 참고 계십니까? 착하면 병 듭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착한 사람은 참습니다. 화나도 참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서운해도 참습니다. 평생 참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병이 됩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윤 씨, 74세 어르신의 병원 순례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화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 참았습니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팠습니다. 손주를 맡았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했습니다. 윤 씨는 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손주 둘을 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착한 시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았습니다.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2년이 지나도 안 갚았습니다. 윤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친구 사이가 나빠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참았습니다. 속이 끓었습니다. 이웃이 매일 왔습니다. 설탕 빌려달라, 간장 빌려달라, 양파 좀 달라, 매일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짜증났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다 줬습니다. 이웃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내색 안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72세 되던 해 윤 씨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고혈압, 당뇨,
위염, 불면증이 다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십니까? 윤 씨는 울었습니다. 너무 참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날 때 참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윤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착하게 산 게 병이 된 줄 몰랐습니다. 윤 씨는 변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 못 본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윤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돈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핑계를 댔습니다. 윤 씨는 소리쳤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놀라서 갚았습니다. 윤 씨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웃이 또 왔습니다. 계란 좀 달라고 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마트 가서 사세요. 여기 마트 아니에요. 이웃이 멈칫했습니다. 그 후로 안 왔습니다. 윤 씨는 웃었습니다. 진작 이럴 걸 후회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위염도 나왔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착한 척 그만뒀어요. 지금 윤 씨는 건강합니다. 화나면 화냅니다.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착한 척 그만하니까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나는데 참고 계십니까? 억울한데 삼키고 계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십니까? 착하면 병 듭니다. 망합니다. 화날 때 참지 마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따지십시오. 참으면 병 됩니다. 억울하면 말하십시오. 가슴에 담지 마십시오. 풀어내십시오. 억울함이 쌓이면 병이 됩니다.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착한 척 견디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스트레스 줄이십시오. 의사가 정답 알려줬습니다. 착한 척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화내고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건강 비결입니다. 착한 사람은 병듭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화내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건강을 지키십시오. 5번째, 비참하게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웃으며 사십니까? 착하게 살면서 행복합니까? 착하면 비참합니다. 초라하게 늙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남 위에 삽니다. 남 눈치 봅니다. 남 챙깁니다. 정작 자기는 챙기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 못 갑니다. 비참하게 늙어갑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장 씨, 75세 어르신의 후회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장 씨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는 뒷전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댔습니다. 집도 사줬습니다. 자기는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장 씨는 희생했습니다. 친구들 부탁도 다 들어줬습니다. 돈 빌려달라면 빌려줬습니다. 도와달라면 도왔습니다. 자기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착하게 남만 챙겼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유럽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주느라 다 썼습니다. 여행은 꿈이었습니다. 춤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주 봐주느라 바빴습니다. 친구 돕느라 바빴습니다. 자기 시간은 없었습니다. 74세 되던 해 장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6개월 남았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아프니까 와달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해외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장 씨는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돈 빌려갔던 친구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도와줬던 친구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장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혼자구나. 비참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자식 키우느라, 남 도와주느라, 착하게 사느라 내 인생은 없었구나. 여행도 못 가봤구나. 춤도 못 춰봤구나.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했구나. 후회했습니다. 옆 병상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8세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매일 왔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왔습니다. 웃으며 지냈습니다. 장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여행도 다녔고 취미도 즐겼어요. 자식들 돈 안 줬어요. 친구들 부탁 거절했어요. 내 인생 먼저 살았어요. 그랬더니 후회가 없어요. 장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이 아니었구나. 이기적으로 사는 게 맞았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장 씨는 눈물 흘렸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지금 장 씨는 후회 속에 있습니다. 착하게 산 게 후회됩니다. 남 위에 산 게 억울합니다. 자기 인생 못 산 게 비참합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서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인생 사십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십니까? 남 위에서만 사십니까? 착하면 비참합니다. 망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남 위에 사지 마십시오. 자기가 먼저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가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건강할 때 가십시오. 취미 즐기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추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십시오. 배우십시오. 즐기십시오. 자식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쓰십시오. 자식은 알아서 삽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겁니다. 친구 부탁 거절하십시오.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지키십시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착하게 살면 후회합니다. 비참하게 늙습니다. 혼자 죽습니다.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행복하게 늙으십시오.